안녕하세요. 김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울장애입니다. 병든 마음, 우울증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아이들, 청소년들. 최근에는 그 우울증이 성인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에도 널리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 지금 그런 실정이고, 또 그네들이 또 이렇게 그룹을 이뤄서 서로의 우울 증상을 서로 논의하다 보니까 그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동 청소년 사망 1 위가 우울증으로 인한 건데요. 자살이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들 자신들의 어떤 그 고민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옳지 못한 그런 성인들이 그 소셜 미디어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또 이렇게 위험에 노출시키는 그런 경우로 해서 요즘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는 있지요. 함께 극단적인 태도를 선택하기도 하죠. 뭐 자살을 한다거나 함께 자살할 사람을 찾는다거나. 청소년 아동 우울증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애들의 말을 들어보면 주변에 뭐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그 누구도 우리들의 감정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자해 행동하는 것도 서로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함께 할 친구들을 모집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그 가족 관계 갈등, 그다음에 학업 스트레스, 그다음에 인제 죽는 게 다 편해진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인제 '이 고통을 중단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주변에 그 누구도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 주지 못해서 함께 나눌 계정을 만들다 보니까 그 우울증 관련된 그런 소셜 미디어들이 만들어지는데, 인제 거기에서 또 더 안 좋은 행동과 태도를 모방 심리 부추기고, 또 이렇게 성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성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을 청소년들에게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울증과 무너지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인제 그 애들이 어떻게 간신히 또 이제 청년들이 되어서도 이러한 우울증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오늘은 어 제가 인제 그 이상 심리라는 수업을 하면서 그 우울 장애에 대해서 인제 좀 그 내용을 좀, 그거를 이렇게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한 10분 15분 내로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핵심만 요약을 해서 우울 장애가 주요 증상과 진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편에서는 인제 좀 더 디테일하게 원인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제 치료는 어떤 치료가 있는지 요렇게 인제 한 3 편에 거쳐서 말씀을 드리자고 제가 지금 영상을 켰는데요. 우선 우울 장애는 슬프죠. 그리고 공허감, 끝없이 밀려오는 공허감입니다. 그리고 인제 허망하죠. 허무하고. 그러니까 인제 청소년들, 아동들의 경우에는 이게 뭐 인생의 허망함은 아니지만, 걔네들이 느끼는 거는 무기력감, 그다음에 학업 스트레스, 그다음에 가족 관계 갈등, 이제 이런 게 인제 주요 핵심이 되는 거고요. 이제 점점점 성인으로 갈수록 인생에 대한 그 공허감, 그다음에 인제 그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지지 않는 이런 감정들인데요. 우선 우울 장애를 좀 정리를 하면 슬픔, 공허감, 그리고 짜증스러운 기분과 수반되는 신체적, 인지적 증상입니다. 물론 뭐 생물학적으로도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우울장애 이제 주요 증상과 진단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울장애는 삶을 매우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우울증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우울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정서를 이해를 못하죠. 정말 죽고 싶고 이러한 상황을 끝내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 인제 이 정도로 매우 힘든 상황인데, 우울장애는 개인의 능력이나 그리고 의욕을 저하시키는 건 물론이고, 현실적 적응을 많이 어렵게 만들죠. 그러니까 뭐 학생이라면 학업하는 게 어려울 것이고,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업무를 제대로 보는 게 어려울 것입니다. 우울장애는 삶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드는 정신장애인 동시에 심리적인 병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은 심리적 감기 혹은
심리적 독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우울장애는 전 세계적으로 직업적 부적응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제 우울증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제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치명적인 심리적 장애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정신의학 진단 기준 편람표에 의하면 주요 증상 기준은 이제 제가 지금 한 9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세계 정신의학 진단 기준 편람표 그러니까 DSM-5입니다. DSM-5의 그 주요 증상과 진단을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지금 9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서 나는 한 5 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네. 그러면 좀 우울 장애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 하루의 대부분이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입니다. 그리고 주관적 보고나 객관적 관찰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거의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하루의 대부분 또는 거의 매일같이 뚜렷하게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기분이 이제 지속이 되고, 세 번째는 체중 조절을 하고 있지도 않고 다이어트를 하지도 않는데 살이 빠지는 거죠. 아니면은 체중 감소나 체중 증가, 그리고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은 한꺼번에 잠을 많이 자거나, 뭐 어떤 아이들은 뭐 한 이틀씩 잠을 자고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현저한 식욕 감소, 잘 못 먹어요. 입맛이 없다 그러죠. 식욕 감소나 증가가 매일 이제 거의 매일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거의 매일 나타나는 불면이나 과다 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자거나 잠이 없거나,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거의 매일 피로감이나 활력 상실을 나타낸다. 늘 무기력하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이제 나중에 해야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볼 때는 우리 애가 너무 게을르다. 왜 저렇게 일을 모든 것을 저렇게 다 제때제때 못할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무가치함. 나 살아서 뭐 하지? 도대체 이거 공부는 왜 하는 거야? 뭐 이런 거죠. 무가치감이나 과도하고 부적절한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상당히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거의 매일 사고력이나 집중력이 잘 되지 않지요. 집중력의 감소 또는 우유부단함이 주 호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입니다.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이나 특정한 계획이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살 기도를 하거나 자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 9 가지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 정신의학 진단 기준 편람표에서 제시하는 주요 우울 장애에 대한 핵심 증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내가 한 5 가지는 해당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러한 것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러한 이상심리라는 수업을 하고 나서 학생들의 이제 자연스럽게 상담으로 이어져서 교수님 오늘 말씀하신 그 주요 우울 증상이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상담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중학교 때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엄청 이제 참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정신의학과에서 약을 좀 먹고 있어서 좀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약을 끊으면 또 그런 증상이 납니다. 이제 이런 학생들을 제가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9 가지 중에서 5 가지 이상이 나한테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일단 한번 의심을 해 보시고요.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증상의 강도나 지속되는 기간, 그리고 증상의 양상이나 패턴, 원인적 요인에 따라서 다양한 하위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수업하듯이 하면 여러분들이 지루하실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말을 좀 재밌게 이어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울증은 극단극성 우울증과 양극성 우울증으로 구분이 돼요. 그런데 우울증은 우울증과 반대되는 기분이 뭐죠? 그건 조증이죠. 그래서
조증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업됐다가 많이 다운되고 저희 상담센터에도 그런 청년들이 가끔이 아니죠. 종종 이제 찾아오는데요. 증상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증상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양극성 우울증은 현재 우울 상태를 나타내지만 또 조증 상태를 나타낸 적도 있고 이것이 이제 번갈아서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울증은 그 증상을 유발하는 외부적 촉발 사건이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이렇게 외인성 우울증이 있고 내인성 우울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인성 우울증은 여러분들 너무 수업 같으죠? 좀 쉽게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외인성 우울증과 내인성 우울증으로 구분을 하는데 외인성 우울증은 주로 뭐냐면 가족관계 갈등, 그 다음에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사별, 무슨 큰 사고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던 사람, 뭐 실연, 그 다음에 실직, 그 다음에 중요한 시험에서 실패,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가족의 불화나 질병, 그러니까 부모님 많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부모가 이혼을 했다거나 뭐 이럴 때도 이것은 이제 나타나는 것을 외인성 우울증이라고 그러죠. 이런 원인으로 해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런 불화나 질병 등과 같이 비교적 분명한 환경적 스트레스가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환경적 스트레스가 계기가 돼서 우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보통 외인성 우울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반응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거 다 설명하면 너무 수업 같으니까 두 가지 외인성 우울증과 내인성 우울증이 있다. 근데 내인성 우울증은 이게 유전 인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울증 증상이 좀 있어서 뭐 집안에 누가 자살을 했다 그러면 또 그것이 유전이 돼서 이제 그러한 자녀들 중에도 그런 우울증을 이제 앓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자살을 했더라. 이런 뭐 사건도 가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데요. 알고 봤더니 결혼 전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뭐 이런 뉴스도 우리가 가끔 접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내인성 우울증은 이런 환경적 사건이 확인되지 않고 흔히 유전적인 요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호르몬 분비,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호르몬 분비. 그러니까 우울증을 일으키는 신경 전달물질 호르몬 분비, 나 생리적 리듬 등과 같은 내부적인 생리적 요인에 의해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외인성 우울증일 때는 이제 치료를 할 때 뭐 가족과의 사별이라든가 가족 간의 그 갈등을 좀 해결하는 그런 어떤 상담 심리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외인성이 아니고 내인성 우울증으로 이제 밝혀지면 이제 그때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나 어떤 호르몬 분비나 생리적 리듬과 같은 내부적인 생리적 요인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약 처방을 받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께서 젊으신데 그분이 이제 자신의 방송을 통해서 자신이 그 오랫동안 그 우울증을 앓았는데 그냥 새벽에 가서 기도만 하고 그래서 낫질 않았다. 근데 누가 권면을 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좀 심리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진단명을 보니까 이제 우울증이었다. 그래서 약 처방을 해서 줬는데 그 약을 먹고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았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환경적인 사건이 확인되지 않고 흔히 유전적 요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인성 우울증과 내인성 우울증, 이제 이거 잘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울증 그러면은 이제 약물로 치료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심리 상담을 통해서 어떤 그러한 그 우울증을 일으키는 요인, 그러니까 뭐 가족관계 갈등 같은 거는 상담을 통해서 또 치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밑에 하위 영역도 많은데 그거 다 하면 골치 아프죠, 여러분들. 너무 피곤해지죠. 그래서 우울증의 증상의 심각성에 따라 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또 나뉘는데 신경증적 우울증, 그다음에 정신증적 우울증. 아주 그냥 그 수업하듯이 하면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신경증적 우울증은 현실의 판단력에 현저한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다만 우울한 기분과 의욕 상실을 나타내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에, 그러니까 굉장히 네거티브한 생각을 많이 하죠. 어 이러한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뭐 망상 수준에까지는 안 가지만, 신경증적인 우울증은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자기 그 주변의 모든 환경을 이게 좀 부정적으로 보고, 또 자신을 상당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경적 우울증에서는 망상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는다. 무기력하고 침울하기는 하지만 현실 판단 능력의 장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정신증적 우울증은 달라요. 정신증적 우울증은 매우 심각한 우울 증상을 나타낸과 동시에 현실 판단력이 좀 손상되고, 이제 망상 수준에 망상이 따르는 거죠. 어 내 방에 누군가가 녹음을 설치했을 거야. 아니면 CCTV를 설치해 놨을 거야. 이런 어떤 망상.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해칠지도 몰라. 아니면은 뭐 그런 어떤 그 망상들, 현실이 아닌 상황을 이렇게 계속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그러니까 쫓아오고 있다. 예전에 그 무슨 영화인가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뷰티풀 마인드인가요? 예, 거기서도 이제 그런 증상을 보이는, 이제 그분은 이제 정신분열증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말씀하다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망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고, 그 실화인데, 그 아주 유명한, 제가 알기에는 스탠포드인가? 아니면 하여튼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인가? 아니면 보스턴에 있는 대학인가? 거기에 그 교수님이셨는데, 박사님이셨는데, 어 그러한 증상을 일생 동안 가지고 살았죠. 음. 그래서 인제 약물 치료로 인제 그래도 주변에 인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잘 돌보고, 그래서 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지만, 어쨌든 그런 음 물리학 노벨상 타셨나 그분이? 하여튼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경증적 우울증과 정신증적 우울증 이렇게 있는데, 정신증적 우울증이 조금 더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증적 우울증에서는 환각과 망상이 나타난다. 현실 세계로부터 극단적으로 철수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그러한 망상을 가질 수도 있고요. 환경과의 접촉을 단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혼자 자폐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죠. 이러한 우울증은 지니는 사람은 사회적 적응이 상당히 불가능하고 약물이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그 원인적 요인과 증상의 양상과 지속 기간, 또 다른 장애와의 관계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그 어떤 뉴스를 보니까, 뉴스가 아니라 이제 유튜브에서 뉴스를 조금 며칠 된 거를 봤는데, 죄송합니다. 어저께 뉴스인 것 같아요. 근데 병든 마음 우울증으로 무너지는 아이들, 죄송합니다. 아동 청소년 사망 1위다. 그리고 그래서 이 애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서로들 만나서 고민을 토로하고, 그리고 인제 자해하는 그런 거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가 인제 공유하면서 너도 그랬구나.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었네.' 그러면서 인제 공감하고 서로가 인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어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 옳지 못한 성인들이 거기에 침투를 해서 그 청소년들을 바깥으로 유인해서 옳지 못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죽음으로 이끌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것이 상당히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을 자꾸 이렇게 만드는, 그것이 그러면서 인제 자해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자기네 그룹에서 누가 어떻게 죽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죽었지? 이거를 인제 서로 공유해서
자살 유해 정보를 서로 나누기도 하고 또 모방 심리가 작동이 되고 그래서 청소년들 아동 우울증은 아까도 말씀드린 사망의 사망 원인 1 위가 자살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얘들이 호소하는 건 주로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뭘 해도 즐겁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들이 말을 어렵게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항상 무기력하고요. 그리고 우울한 기분이 항상 있고요. 뭘 해도 즐겁지가 않고요. 그리고 많이 먹거나 아니면은 안 먹거나 근데 인제 그런 거를 부모님들은 무슨 사춘기 반항쯤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한 그 소통을 자기네들의 감정을 이해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들 자기들끼리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자해하는 행동 사진도 올리고 함께 극단 선택을 함께 할 친구들을 모집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얘들은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학업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과 청소년의 조금 차이점은 있어요. 성인들의 경우는 뭐 삶의 허무함, 그다음에 해도 남들 따라갈 수 없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라면은 청소년들 아동들에 있어서는 학업 스트레스와 부모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 또 가족들이 이렇게 굉장히 화목하지 못해서 맨날 싸우는 그런 집안에서도 이제 일어나고 뭐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들은 주변에서 나의 감정을 이해해 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청소년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또 집을 나와서 저기 어딘가 그 위치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네요. 거기에서 또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서 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제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그 안에서 "나도 죽고 싶어. 너도 죽고 싶니?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인제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그런 것을 인제 방법을 "누가 이렇게 해서 죽었대." 그래서 거기서 방법을 또 모색하고 참 끔찍한 일이죠.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요즘 학생들과 자녀들과 부모님들의 소통이 되질 않아서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 외롭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해서 무너지는 아이들 너무 많고 아까 제가 주요 우울 장애 주요 증상과 진단 기준 거기 9 가지 중에서 내가 한 5 가지는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일단 전문가의 상담이나 아니면은 치료를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근데 그중에서도 아까 신경증적 우울증과 정신증적 우울증이 또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우울증 그러면 뭐 거의 다 알죠. 예. 모르는 분이 뭐 있나요? 다 아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이런 내용을 좀 올리고 싶어서 오늘 우울증의 주요 증상과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원인이 뭐냐,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인제 그거에 대해서 한 3 편으로 나눠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명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